넘쳐나는 허위 정보 속에서 팩트만 콕콕 집어드립니다.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선거 정보 전선입니다. 선거 정보 그냥 퍼날라도 된다? AI 영상 표시만 하면 괜찮다?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선거 때만 내면 궁금한 그 기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소비자 전선입니다. 스드메 부르는 게 값이다? 계약하면 환불은 하늘의 별 따기다? 예비 신랑 신부님들 주목하세요. 결혼 준비 제대로 하는 법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산림 안전 전선입니다. 산에 널린 나물 뜯는 건 괜찮다? 조금이면 문제 없다? 산나물 채취의 아슬아슬한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는 KT 팩트체크 뉴사이다. 소문은 걸러내고 팩트만 남기는 팩트 정리맨 최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는 족집게처럼 콕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오늘도 저희 옆엔 뉴사이다의 팩트 길잡이 서연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법률 이정표에 따라 팩트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합니다. 저희가 자칫 새길로 빠지게 되면 변호사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강연컨 뉴사이다에서 5월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범정부 릴레이 점검에 나섭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경찰청까지 차례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섭외하기 힘든 곳들 정말로 다 나온단 말이죠. 선서! 사실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심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팩트 수호 캠페인이라고 아하. 보셔도 좋은데요. 첫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조황휘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선거 허위 정보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근거 없는 소문들로 꽉 막혔던 가슴부터 한번 뻥 뚫고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한 모금에 눈이 번쩍, 두 모금에 속이 시원한 톡 쏘는 뉴사이다죠. 그렇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요즘 선거 얘기만 나오면 온라인상의 분위기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팩트 족집게인 제가 어김없이 팩트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이거 선거 정보라서 친구에게 혹은 지인에게 공유를 했다. 이런 분들 많은데 과장님 이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 가능성, 그 표현이 행해야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하거나 어떤 후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어떤 후보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아하. 하거나 어떤 대학교의 행정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학위 과정이 아닌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데 그 대학교의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하는 것. 이런 사례들은 허위사실로 처벌이 된 사례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퍼나르는 것은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린달지 궁금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때 이거 공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알 수가 없다면 우선 멈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특정 후보의 과거 행태나 비리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언론 정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보 출처가 없다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는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네.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좋은 정보 같아서 그냥 공유했을 뿐인데 라고 하셔도 법원에서는 범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으므로 SNS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심쩍다 싶으면 그냥 멈추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부터 해보는 걸로 그렇죠. 네, 이렇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AI 선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AI가 후보자보다 더 바쁠 것 같은데요. 자, 과장님, 이번에 그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중대선거 범죄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AI와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가 있는데요.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퍼지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온라인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한번 퍼진 정보는 정정이 지극히 어렵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 및 매수 행위가 있는데요. 현금 또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금품 선거 개연성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에서는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있는데요. 네. 공무원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함을 200%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이다보다 더 짜릿한 오보블록 격파 시간입니다. AI를 조금이라도 활용하면 아하.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권자나 후보자가 AI 기술을 활용할 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판단 기준이 뭘까요? 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 음성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전면 금지되는 건데요. 그 위의 기간에라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용 영상 등을 제작했을 때에는 AI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AI를 사용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AI를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등을 제작해서 그것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했을 때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AI를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색상이나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주름을 없앤다든지 하는 식의 보정을 하는 정도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동일한 영상을 보고서도 누군가는 이게 만들어낸 영상이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무조건 처벌은 오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보블록 제가 손끝에 기를 모아서 아주 시원하게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격파! 격파! 어떻습니까, 제 힘?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보는 네. 다 이렇게 시원하게 격파를 해 버려야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보 블록인데요. 이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단골손님이죠. 투표지 분류기만 조작하면 끝난다. 전산 조작으로 결과가 바뀌고 있다. 이런 음모론 주장들입니다. 과연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선관위의 입장도 시원하게 한번 밝혀주시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직접 선거를 관리한 제가 단언컨대 현행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관리 체계 하에서는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말씀하신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3년 이후에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그런 주장들이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그리고 개표에 40만 명이 넘는 사무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22만 명 되는 참관인들이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총 60만 명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개표 진행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투표함 하나하나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당과 후보자 캠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은 당연히 선거 이후에도 남아 있는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런 투표 결과와 상세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조작이 있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과 비교해서 바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제 투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 오보 블록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주시죠. 자, 드시고요. 제가 오늘은 다이너마이트로 시원하게 오해를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인체에는 전혀 해를 주지 저 않습니다. 괜찮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KTV CG실의 기술력을 믿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보 블록 격파.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효과가 좋은 걸까요? 우리 강행커의 악의 힘이 좋은 걸까요? 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여전히 우리 온라인상에서 이거 내가 봤다. 그리고 이거 무조건 조작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글들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글 그냥 의견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내가 그냥 봤다라는 것만으로 유포하시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도 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분류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증을 한 결과도 나와 있고요. 네. 각종 대법원 판례에서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접하실 때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균형을 잡아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이번에는 허위 정보 없는 청정 네.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국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KTV의 팩트체크 프로그램에 나온 만큼 무엇보다 팩트체크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유권자들께서 선거 정보를 접하실 때에는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친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나의 평소 견해와 일치하거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유권자들께서 가짜 뉴스를 발견했을 때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1390번으로 전화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가 어렵거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구시군 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유권자께서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저희와 함께 걸러주시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선거 문화를 조성해 나갈 때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 선거 가짜뉴스 단속의 핵심은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팩트.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작이 의심된다면 어디로? 1390으로 신고하십시오. 네,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해. 5월이 되면서 날이 정말 확실하게 푸근해졌습니다. 이 시기 날씨보다 마음이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한 분들이 있죠. 바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냥 마음이 포근하지만은 않은 분들도 네.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행복한 시작을 꿈꾸지만 현실은 계약서와의 전쟁을 치르는 예비 부부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일명 스드메라고 하죠. 네. 사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 또 얼마가 더 들지도 모르고 취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5월이면 급격히 늘어나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다. 또 이런 원성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의 정고운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정고은 팀장입니다. 결혼 준비를 많이 하시는 계절을 맞아서 결혼 서비스 관련된 피해 현황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다. 최초 계약에서 뭐가 자꾸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은데요. 그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결혼 계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상담할 때는 패키지 총액만 알려주고 막상 진행하다 보면은 사진 원본 파일비 그리고 드레스 피팅비 비용들이 하나씩 불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취소를 한다고 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추가금이 까도 양파처럼 계속 네. 있네요. 이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 피해 사례가 특히 4, 5월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무려 56%가량 늘어난다고 하는데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24년에 905건이었는데 25년에 1076건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4월, 5월에 56%나 증가해서 195건이나 접수가 됐거든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네. 예식일 300일 전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300일이나 있었습니다. 남아. 예, 그리고 계약 당일에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예식일이 한 70일 정도 남은 경우에 취소를 해도 총 금액의 40% 금액인 400만 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이 한참 남았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약관에 취소 시에 환불 불가다 이렇게 업체에서 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이거 법적으로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약관에 인쇄된 문자로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소비자분들이 이제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게 반드시 유효한 조항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렇게 위약금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실질적인 판단 기준은 업체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소비자는 그 손해를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되는지 하는 형평성을 봅니다. 혼인일 300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무효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취소 시 환불 불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팀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 결혼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당하는데도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결혼식 피해는 구제 정책이 존재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부가 대책이 없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먼저 작년 4월부터 결혼준비대행업에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기본 가격, 그리고 옵션 가격, 위약금 등을 계약 전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항목별 요금 그리고 위약금을 모두 다 고시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대나 대관료 그리고 스드메 패키지 같은 그 가격들을 지역별로 저희가 가격을 조사해 내온 정보들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시면 소비자분들이 상담하실 때 제가 계약한 게 적정한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있죠. 네. 만약 이거를 어기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올해 5월, 6월에는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번 없이 전화는 1372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이사라는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피해자거든요. 신고를 그렇습니까? 할까 그랬나 봐요. 아니 제가 스냅 사진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공짜야? 하고서 예약을 했는데 아니 사진 찍는 것만 공짜고 네. 사진 파일을 파일. 받으려니까 네, 돈을 맞습니다. 내라는 거예요. 네, 50만 맞습니다. 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신고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네. 지금은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강앵커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고 네. 이 예비 부부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 꼼꼼히 챙겨봐도 뭐 이미 피해를 내가 입었다 하시는 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이미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간이하고 좋은 것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요. 의외로 2단계에서 많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비자 피해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수락을 하게 되면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 이제 법원의 소송 단계인데요. 1억 원 이하까지는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통해서 좀 간이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이 과장 광고한 것을 캡처해 두신다거나 네. 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라든가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을 다 증빙하셔야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웨딩 업체는
언제 계약을 해지했는지 통지를 언제 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로부터 위약금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은 문자를 캡처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이제 발송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증거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억울하다 그럴 땐 먼저 팀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고요. 뭐가 좀 힘들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결혼식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챙겨라. 꿀팁 하나 주신다면요? 네, 계약하실 때는 계약 전, 계약할 때, 계약 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계약 전에는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계약할 때는 체크할 사항들을 서로 확인해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을 하셔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을 알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결혼식 관련 피해 예방 대책이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물론 예식장이나 관련 서비스 가격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신 한국소비자원의 정고운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감님, 또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시신이 더 잔인하게 훼손됐다고 하던데 범인이 의사나 유대인 이민자란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다 당신들 신문에서 공포소설 써대는 거잖아요. 피해 굶주린 악마, 찢어발기는 죄. 그런 기사 보고 말도 안 되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사건이죠? 잭 더 리퍼. 1888년 8월에서 11월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런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거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아까 경찰이 왜 그렇게 언론에 화를 낸 겁니까? 네, 당시 언론들이요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연일 자극적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잭 더 리퍼라는 직접 서명이 들어가 있는 편지가 신문에도 실리게 됩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From the Hell, 지옥으로부터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었죠. 그랬군요. 이 범인이 보낸 편지였을까요? 첫 한 통의 편지는 범인이 보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온갖 신문에 범인이 보냈다는 편지들이 마구마구 실리기 시작했던 거죠. 어이없게도 그중에 일부는 기자가 직접 쓴 걸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요즘 딥페이크 아날로그 버전 아닐까 싶은데 네.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사에 현혹된 사람들의 수많은 허위 제보들까지 경찰서에 막 날아들었거든요. 이건 경찰이 진짜 단서를 놓치게 하는 건데요. 결국 가짜 뉴스가 범인에게 도망칠 기회를 준 네. 셈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에서 온 건 편지 한 통이 아닌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 가짜 뉴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팩트체크야말로 범죄와 공포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잭 더 리퍼 사건의 허위 과정 보도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지요. 네, 잘못된 정책 정보를 톡 쏘는 시원함으로 풀어드리는 저희 뉴사이다. 저희는요,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책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뉴사이다가 전하는 굿뉴스, 굿 정책입니다. 네, 요즘에요, 등산을 가면 봉지에 나무를 가득해서 담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행위가 불법일 수가 있답니다. 에? 아니 산에 간 김에 나무를 좀 뜯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뭐가 나무인지 몰라서 그렇지 네. 알면 저도 한번 뜯어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청 이광호 산림보호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이광호입니다.
산나물 채취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봄철 산나물이 본격적으로 파릇파릇 올라오는 시기죠. 그래서인지 이 시기만 되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불법 채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5년 동안 불법 채취로 단속된 건수는 연평균 150건입니다. 그리고 채취를 하지 않더라도 네.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연평균 390여 건입니다. 생각보다 그 수치가 높은 것 같은데요. 또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마을 주민들이 그냥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나 뭐 쑥 조금 뭐 꺾어서 캐고 막 이런 것도 단속이 되는 건지 이 단속 대상을 정확히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산은 주인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아하. 조금 뜯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산주의 사전, 동의 없는 채취는 모두 불법이며 아하. 단속 대상입니다.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공유림의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지금 산림청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단속의 어떤 법적 근거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산나물 한 봉지 정도 뭐 캐는 거 가지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상관없이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판매 목적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아라 앵커는 무슨 나물이 무슨 나물인지 모르는 게 계속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산이 정말 넓고 큰데 그 많은 나물 중에 내가 그 조금 가져간다고 이게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산촌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요? 네, 그 산나물 특히 두릅, 곰치, 산마늘 등은 산촌 지역의 주요 소득 작물입니다. 아하. 따라서 불법 채취는 산촌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 채취 등으로 인해 산촌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근데 단속되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변명들 좀 통할 수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일까요? 네, 이게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제가 됐는지 몰랐어요 라는 그렇죠. 말입니다. 네. 네, 형법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내가 법률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말 몰랐던 사정이 이제 소명이 되면 양형에 있어서 약간의 참작은 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산길, 여기에 나 있는 모든 자연은 누군가의 혹은 국가의 재산이다. 그렇죠.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국장님,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그 넓은 산을 뭐 사람들이 일일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속은 다른 때보다 더 엄격하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산림청은 5월 말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단속에는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 관리소 및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인터넷 및 동호회 등을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점검합니다. 아하. 특히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혹시 예외가 또 있을지 궁금한데 뜯어도 되는 나물이나 뭐 잡초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나요? 네. 이거 잡초에서 내가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잡초 같은 경우에도 산림 내에서 살고 있는 어떤 동물한테는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채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물이든 예외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다행코 그냥 뜯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좀 피해가 볼까 했는데 네. 단속 때문이 아니라 뭐 아름다운 우리 산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 행위는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봄철에 산행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산나물과 야생화는 눈으로만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캐는 산나물이나 산약초 채취는 산림 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산행 전 입산 통제 구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입산 통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입산하실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산행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산불 예방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행 시 일화물질 소지는 절대 금지해 주시고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일몰 시간 이후의 등산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봄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산림에서 볼 수 있는 버섯, 산나물 등은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독초에 의한 중독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 생태계의 보존과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제철 나무는 안전하게 유통되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하여 드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산림 생태계와 산촌 주민들의 생계를 지키는 오늘의 굿정책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 산에 있는 걸 함부로 뜯거나 캐서 갖고 오는 건 자칫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산나물 채취, 나는 몰랐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산나물은 산행하고 내려와서 인근 마을에서 구입해서 드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산림 생태계를 지키고 산촌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네, 오늘도 3가지 정책 이슈를 팩트로 시원하게 짚어봤습니다. 선거 허위 정보는 공유 전에 멈추고, 결혼 계약은 서명 전에 확인하고, 산나물은 채취하기 전에 허가부터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네요. 손가락과 도장과 호미를 조심하기. 야. 네. 자, 그럼 이어서 요즘 SNS에서 핫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KTV 화장실 명언, 오늘도 제가 책임지고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투표는 당신의 미래와 맞바꿀 수 있는 단 한 장의 쿠폰이다. 오, 역시 명언 제조기. 감사합니다. 뉴사이다의 명언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걸리는 그날까지 명언 공작소는 계속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짜는 걷어내고 팩트만 콕콕 집어내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사이다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